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 28일 그저께 6차 6번째 회의 열고 두 사람 최종 후보 결정했죠. 그리고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내용의 공소청법 제정안과 검찰청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시간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연결해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예, 먼저 공수처 관련 얘기부터 해볼게요. 공수처법 개정 이후에 공수처법 출범 향한 발걸음 바빠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이 결정됐는데, 그러면은 이번 후보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 충분히 보장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충분히 보장된 분들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들이 다양했는데, 각 위원들이 추천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예. 지금 추천된 분들은 가장 중립적인 지역에 있다라고 평가받는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자체로서 어떤 정치적으로 치우침 없이 중립적인 후보들이 추천됐다라고 기존부터 이미 평가를 받았던 분들이고요. 예. 그런 분들이 최종 후보자로 추천이 돼서 그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어떤 논란은 크게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공수처라는 것이 검찰 개혁의 상징이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중요한 제도이고 또 한편으로는 검찰과 법원을 견제하고 검찰과 법원의 부패를 수사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판사 출신, 검사 출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쪽 분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판사나 검사 출신이 아닌 분이 공수처장으로 가서 충분히 견제할 수 있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예상하셨겠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야당의 검증, 절차 박탈했다, 비트권도 뺏겼다. 그래서 효력 집행 정지 구하는 절차 밟겠다. 이런 식으로 좀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좀 보십니까? 아마 윤석열 총장이 2번 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차용하고 우리도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치적인 구호에 그치는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법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유가 국민의힘에서는 자기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추천위원 2명은 자발적으로 퇴장을 한 것이거든요. 출석을 했다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어떤 추천위원들의 추천권이나 심의권을 박탈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놓고 그게 회의 참석권이나 심의권을 박탈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주장인 것이죠. 어떻게든 공수처 출범을 막으려고 했던 그런 저희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게 아닌가 싶어요. 한편으로는 이게 행정소송을 통해서 결의 무효소송을 통해서 집행정지를 같이 진행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법적으로는 보입니다.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행정청의 어떤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것인데 이게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서 본안이 없으니까 당연히 집행정지 신청도 법적으로는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두 후보 가운데 오늘 한 명 최종 지명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판사 출신인 김진욱 연구관 쪽으로 지금 마음을 정하셨다 대통령이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지명되는 걸로 보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김진욱 후보자를 최종 청장 후보자로 청장으로서 공소처장으로 낙점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야당이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대로 협조를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발목 잡기와 시간 끌기를 할 것인가가 좀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야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26번 정도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공수처장 역시 같은 방식으로 시간 끌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마지막에도 또 동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뭐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또 이런 어떤 정치적인 공세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야당이 제일 중요시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정치적 중립성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뭐 여당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공수처에 요구하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인사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그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한 검증을 철저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에서 자꾸 정치 공세하지 말고 정해진 절차와 법적 절차에 들어와서 그 부분은 좀 충실하게 검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뭐 인사청문회 과정 거쳐서 원래 공수처 출범 자체를 시점을 이제 원래는 올해 안으로 하려고 했지만 좀 사실 시간은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내년 다음 달 1월 안으로는 출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시간 끌기를 야당이 할 가능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은 뭐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에 대한 그 채택 보고서를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그게 잘 안 될 경우에는 대통령이 10일 이내로 다시 날을 정해서 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요청 기일이 지나면은 뭐 당연히 그냥 자동으로 임명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아무리 시간 끌기를 야당이 한다고 하더라도 30일 이내에는 공수처장이 임명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1월 중으로는 공수처장이 임명이 되고 임명된 공수처장이 처장과 검사들을 구성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밟으면 1월 중 출범도 가능할 것이고 늦어도 2월 초나 중순까지는 출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이른바 이제 또 그 공수처 출범과 함께 이후에 또 검찰개혁 시즌 2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용현 의원께서는 다른 의원들과 함께 공소청법 제정안 그리고 검찰청법 폐지안 대표 발의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 법안들 핵심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아시다시피 검찰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은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기타 형 집행과 관련된 권한 그리고 영장 청구권 등등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검사들만 이렇게 전 세계 유례 없이 집중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검찰권 남용을 하기 쉬운 어떤 제도적인 모순점과 그런 구조적인 그 불편함들이 이제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한 기관과 공소제기를 하는 기관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어야 수사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다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수사의 위법성과 수사의 그 정당함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그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이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기관들을 서로 좀 나눠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거르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이 그만큼 높게 보장되고 권력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찰 개혁의 가장 마지막 그 단계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검사는 원래 본연의 모습인 그 기소, 공소 제기를 하는 기관으로만 남아야 한다라는 게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공소청법이라는 것을 대표 발의를 했고 그 내용의 핵심 내용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검사는 공소 제기만 하는 기관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지금은 검찰 구조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 공소만 제기하는 기관이면 그렇게 굳이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소청과 고등공소청 두 단계로만 나누고 지금의 이제 대검은 사실상 없어지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다시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뭐 세계적으로 봐도 근데 보통 이제 검찰이라는 명칭은 있는데 검찰청, 근데 이제 공소청이라는 이런 명칭은 사실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네네. 사실 이제 중요한 제도는 검사 제도인 것이지 검찰이라는 어떤 기관을
우리가 네네. 부르는 네네. 그런 명칭을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검사 제도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법원 판사가 기소와 재판을 다 담당하던 것을 예. 법원의 역할을 기소는 별도로 나눠놓자. 그래야 이게 판단하는 주체와 재판을 넘기는 주체가 서로 달라야 예. 법원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예. 나누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원님 재판 보시면 아실 겁니다. 뭐 우리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예. 원님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까지 다 하기 때문에 네. 원님이 판단하면 무조건 유죄인 것이죠. 네. 그래서 그걸 나눠놓자라는 게 검사제도의 예. 출발점이었는데 다시 말해서 검사제도의 본질은 기소하는 기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사제도를 기소청 혹은 공소청이라고 부르는 것이 예. 하등 이상할 문제가 없고 원래 본연의 모습에 맞는 명칭인 것이죠. 예, 자, 알겠습니다. 자, 검찰 개혁과 함께 또 경찰 개혁도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추진 방향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경찰 개혁은 지금 이번 경찰청법 개정으로 경찰에 집중된 권한을 또 분산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로 나눴고요. 그다음에 예.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로 경찰을 크게 세 가지 조직으로 나눴습니다. 예. 한편 지방 자치경찰 같은 경우에는 지방 시도 경찰위원회의 지위를 받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국가경찰은 당연히 경찰청장의 지위를 받는 것이고요. 예. 국가수사본부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위를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예전에 경찰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됐던 것은 이것도 비슷한데요. 행정경찰과 행정이나 치안경찰과 수사경찰이 하나로 합쳐져 있고 이 지위를 경찰청장이 하기 때문에 수사의 어떤 독립성이나 독자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상명하복이 명확한 경찰 조직 지휘 체계 하에서 수사를 수사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명확하게 나누고 앞으로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 역시 별도 이제 수사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식을 취할 것인데 이런 방식을 취할 때 그 수사권을 경찰에게 그냥 그대로 줄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독립된 수사기구를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은 아직 추가 논의가 필요한데 어쨌거나 이런 수사기관 자체도 역시 좀 권한을 나누고 쪼개서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럼 이렇게 나눠놓으면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고 서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좀 돌아가면 경찰에게 집중된 권한들을 여전히 또 분산시켜서 경찰이 지나치게 비대화되지 않게 만드는 방식이 경찰개혁의 중요한 방식이고요. 현재 일부 그런 과정들이 이제 입법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윤 총장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두관 의원이 먼저 꺼낸 얘기인데 좀 당내에서 의견이 신중론이네 어찌든 해가지고 좀 엇갈리는 걸 좀 듣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네,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탄핵이라는 제도를 사실 우리는 직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국회에서 의결을 했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받았던 것으로서 이제 굉장히 큰 어떤 국가의 중대한 결정이고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선출 측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당연히 선출한 국민들의 의사를 다시 되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어렵게 만들고 정치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선출 측이 아닌 일반 정무직 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에 대한 탄핵들은 사실 국회의 고유 기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탄핵이라는 것은 국회는 입법권이나 예산 심사권을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사법부를 견제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굉장히 고유한 기능으로서 탄핵을 통해서 이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나 법관에 대한 탄핵이 매우 어려운 제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우리가 인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법관들 이번에 사법농단 사태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판사나 검사들이 굉장히 좀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고
위화감을 주거나 경고를 하는 그런 효과들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게 좀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에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발전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복잡하고 잘 어려울 때는 사실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예. 원칙적으로 돌아가 보면 이번에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이 되긴 했지만 그 결정문에 보더라도 윤석열 총장의 잘못된 위법한 행위들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 또는 위헌적인 행동을 했을 때에는 탄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탄핵에 관련된 요건들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